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시장 오늘 어떻게 흘러갈까 힌트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힌트 먼저 좀 얻자면 엔비디아 드디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4조 달러 네. 시총 터치했는데 이 역사를 쓴 거죠. 사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사실 4조 달러라는 의미도 있는데 왜 올라갔을까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근데 결국엔 이제 AI가 네. 좀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AI에서도 엔비디아가 그 AI 칩을 어떻게 보면 독식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자가 있긴 있는데 너무 이제 경쟁자랑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을 계속 장악할 거고, 그리고 올해 2월에 그 딥시크 때가 제일 위기였죠. 그때 그쵸. 이제 지출 줄어든다 어쩐다 했는데 지금 딥시크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쏙 들어갔어요. 저희 딥시크, 네. 앞 시간에 잠깐 얘기하긴 네. 했는데 어쨌든 1월에 딥시크 근데 하반기 시작되면서는 약간 좀, 그죠. 네.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중국 내에서밖에 활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제 AI가 또 안보도 좀 중요하거든요. 안보. 네, 안보 네. 목적도 있기 때문에 중국 생성형 언어 모델을 쓸 수는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국적 불문입니다. 그냥 저기 아랍에미리트도 가고 사우디 한국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 되게 좋다는 면, 이 부분하고 또 가장 이제 놀라운 건 데이터 센터 지출이 앞으로도 이제 좀 중간중간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몇 번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임대한 걸 이쪽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휘청했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었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최근에 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지출하면 결국 이제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4개만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도 물론 늘리는데 여기에 뒤늦게 이제 계속 따라가는 회사들이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XAI, 그 AI 기업하고 그다음 오픈 AI도 좀 투자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애플도 아마 여기에 참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이제 그동안 조금 이제 소극적이었던 이런 다른 테크들도 데이터 센터 지출이 이제 늘릴 수밖에 없는, 이게 붙고 여기 하나 더 붙는 게 이제 소버린 AI, 국가 단위. 네. 요게 또 붙으니까 계속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 주가를 이제 올렸고, 결국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4조 달러 엔비디아 이게 보면서 느낀 건, 이번 사이클은 어쨌든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다. 예, 데이터 센터의 중심은 반도체고 그 사이클이 몇 년 갈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 AI 네. 사이클 여기에 중심을 좀 둬야 된다. 일단 그래도 4조 달러라는 의미가 네. 어떤지 좀 짚어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네. 돈으로 5,500조 원이에요. 네. 이 시총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총일이 삼성전자 13개 이상이네요. 엔비디아 한 기업이 삼성전자 그죠. 13개 네. 이상이니까. 우리나라 주가지수 그냥 조금 더 보태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지수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니까 한 기업이. 예, GDP의 거의 2배 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시가총액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치인데, 이걸 보면서 좀 씁쓸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이죠. 음. 애플이 원래 작년 12월에 3조 9,100억 달러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가 애플이 좀 넘느냐 마느냐 했는데 지금은 한때 좀 애플은 또 3조 달러 깨져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좀 초라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와서 좀 성과를 내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기면서 놀라운 지금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르면 9월에 이제 중국 전용에서 AI 칩도 출시한다. 이런 얘기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중국 당연히 매출 비중이 크니까 여기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이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지속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한 13% 정도 네. 아마 차지하는 걸로 아는데 네. 그게 이제 수출이 안 되면 줄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부러졌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아예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양을 낮추는 거죠. 좀 이제 중국에 맞춤형으로. 그러면 또 중국 매출이 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중국 매출이 지금 이렇게 빈다고 해도 그 외에 다른 쪽에서의 매출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중국을 크게 걱정 안 하는데, 근데 중국이 또 다시 이렇게 매출이 또 나오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마 그런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이 어떻게 있을까? 어제 코스피가 3,130대 마감을 했고 사흘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연고점 경신이고요.
뭐 강한 흐름이 계속 되는 거죠,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 상황? 이게 뭐 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쉬질 그러니까 하루 않는다. 쉬면 바로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쉬면 이게 웬 기회냐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개인 체험들이 들어오시고 또 다음날 오르면 이제 외국인들이 또 끌어서 올리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 분위기가 다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만약에 미국이 좀 안 좋았으면 한국도 좀 쉬었다 갈 텐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관세도 좀 우려는 되는데 지금 미국도 이렇게 시장 보면은 아예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부과하든가 말든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8월 1일로 날짜가 잡혔는데 시장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날짜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연기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폐가 다 열렸잖아요. 아 이제 관세율의 상단은 어딘지 다 알려졌어요. 우리나라 25 정해졌고 오늘 브라질은 50을 찍었지만 어쨌든 그게 상단이고 협상하면 또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금 우려를 지금 시장은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런 AI가 예상보다 더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은 좀 부진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이 더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만의 지금 어쨌든 전 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유일한 지금 상승 동력인 이제 상법 개정과 네. 자사주 소각. 이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인가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아파트 사라 그랬어요. 계속 아파트 사라고 국내에서. 정부가 신호를 네. 줬어요. 실제 많이 올랐죠 아파트 값이.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주식 주식 사라고 사라. 계속 언지를 줍니다. 예, 힌트를 정말 많이 줘요. 근데 정부 정책에 반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정권의 핵심은 주가 부양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근데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책으로 그냥 바로 뒷받침을 해버리니까 어느 때보다 좀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투자들도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뭐 더 들어올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뭐 이런 어떤 정책 기대감에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요거는 이제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사실 정책 기대감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좀 네. 돌아가면서 쉬었다가 올라갔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기대감 때문에 이런 자사주 관련된 이제 이슈 있는 기업들이 올랐다가 맞아요. 그 기업들이 뭐 숫자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어. 자사주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소각해야 되잖아요. 그냥 소각을 하면 주익수가 주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다만 그게 어느 레벨 가면 이 저평가된 가치주들 그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면 이제 메리트는 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이게 영원히 상승하는 또 주제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주가 오를 때는 항상 좀 경계감을 가지시고 기본적으로 주가 상승이 오래 가려면 엔비디아처럼 성장을 꾸준히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근데 그런 기업 중에서도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는 기업이라면 장기 투자하셔도 되는데 단지 그냥 자사주 소각 기대감만 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앞으로 성장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기대만 가지고 급등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서 저는 어쨌든 그 안에서도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석을 이사님 어떻게 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디가 자사주가 많은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명단이 나오잖아요. 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도 뭐 다 올라간다고 볼 수도 없고 옥석을 가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죠. 네.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웬만한 기업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네네. 뭐 최근에 뭐 증권사도 그렇고.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뭐 예를 들면 이제 PBR이 뭐 0.5배였는데 갑자기 주가 2배 오르면 1배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적정 가치까지 온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뭐 지주사가 됐건 아니면 자사주고 많은 기업 중에서도 진짜 성장하는 기업들은 있거든요.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또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기업들은 뭐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저는 또 그 성장을 밑거름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결국 근데 이 재료는 반영됐는데 미래에 대한 이 기업의 성장이 계속 나올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봐야죠. 근데 이게 이 자사주 테마라는 거는 업종이 다 달라가지고 맞아요. 뭐 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I 섹터면 그냥 AI니까 괜찮게 보면 되는데 이건 이 업종 자체가 다 이거 혼합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쨌든 이제 옥석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업황을 좀 보시고 뭐 반도체 관련된 뭐 지주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좀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전력기기도 있을 거고 뭐 원전도 있을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장기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저성장하는 산업인데 여기가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좀 밝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이번 기회에 좀 옥석을 한번 가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비중이 높은 것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업황이 네, 어떤지를 그걸 그러니까 좀 볼 교집합을 좀 보면은 예, 오히려 이게 좋을 것 같다. 원래 안 갔을 땐 다 싸니까 상관은 없어요. 네.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다 올라 맞아요. 버렸잖아요. 뭐 심지어 두세 배 오른 기업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랐을 때는 그냥 아 이제 진짜 시작인가 보다 그거보다 오히려 좀 냉정하게 기업을 한 번 더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상당히 잘 나가고 뭐 아까도 대놓고 정부 정책이 이제 주식 쪽으로 네. 힌트를 주고 있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주식, 증권주 이렇게 가는 거는 이 논리가 착착 맞잖아요. 네. 뭐 그래서 4대 금융도 그렇고 올해만 평균 거의 57% 올랐고요. 정책 추진 기대가 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 그 안에서도 증권, 뭐 은행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각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데 이제 네. 보험이 좀 제일 안 좋은 게 보험 같은 경우는 배당 여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보험이 그런데 또 매력은 있죠. 주가가 못 올라서. 그래서 보험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근데 이번에 그 정부 정책에 의하면 가장 큰 수혜는 아무리 증권이죠. 증권,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증권이 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은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근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은 이제 배당 이제 분리과세하는 정책을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배당금을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종합소득과세에 합산되니까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가요. 이게 15.4가 49.5가 돼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네. 대주주들은 이제 대부분 종합소득과세에 포함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배당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배당금을 100억 받아도 50억을 정부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유인이 없는데 그거를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 한정 지어서 배당 열심히 주는 기업들은 좀 한번 좀 따로 떼내 가지고 그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이제 대신에 분리과세, 종합과세에서 빼가지고요. 분리과세를 할 때 약간 이제 금액이 높은 경우는 한 20% 이상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훨씬 싸죠.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의 대표 업종이 바로 이제 그 은행주였죠. 그래서 은행주가 이틀 전에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이제 급등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회성은 또 아니고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올랐지만 아직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좀 비싸다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증권은행을 단기적으로는 조금 경계는 해야 되는 게 워낙 이게 맞아요. 급하게 올랐으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되 아직까지도 지금 긴 이렇게 시계열로 보면 한국 증시가 워낙 눌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어도 PBR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저는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몇 배예요, PBR? PBR이 증권주 같은 게 막 0.3배, 4배였다가 아마 요즘에 0.8배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또 움직였던 종목들 구리 관련주가 좀 대표적이겠죠.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50% 관세 부과 예고했고 전일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간밤에는 구리 선물이 좀 가격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급등했던 것들 오늘은 조금 뭐 주춤할 수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리를 과연 이제 오늘 좀 빠졌던 거는 네. 구리값이 일단 50%를 부과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언제 할 건지는 명확하지가 안 알려졌어요. 그냥 발언만 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어서 시장에서는 진짜 부과할까? 50%를 왜 이제 의심을 하냐면요. 진짜 50% 부과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산업들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리는 산업에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전체 미국에서 필요한 미국은 구리 순수입국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필요한 구리의 50%를 수입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50%가 붙는 순간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일단 전기차 같은 데 들어가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원전에도 들어가고요. 물론 뭐 신재생에 많이 들어가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굳이 신재생 신경 안 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제일 또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에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전력선. 심지어 엔비디아 그 칩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구리값 올라서 반도체를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네. 심지어는. 예.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제 그 비용 충격이 발생하니까 트럼프가 하려는 그 AI
예, 그다음에 이제 원전 이런 산업들이 본인 생각보다 또 늦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제 구리에 대해서 뭐 자신 있게 50%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관세인가? 그러니까 시장은 또 그걸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부과할 수 있을까? 예, 미국의 타격이 되게 클 텐데 그래서 50%보다 또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또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그 구리에 대해서 흥분을 좀 했다가 약간 좀 진정되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부과할 거면 언제 한다 정해놓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그냥 불확실성만 쌓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도 그러면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지도 않겠죠. 뭐 관세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라도 구리값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공급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한국의 서울 아파트도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냐면 너무 단순하죠. 그냥 공급이 없어요. 새 아파트에 네, 대한 공급이 없는데 몇 년 후엔 더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더 올라갈 것 네, 같으니까. 수요는 있는데. 네, 근데 모든 자산은 다 똑같아요. 공급이 줄어든다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순간 그게 앞으로 공급이 안 늘어난다고 보면요. 그냥 계속 미리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구리도 그런 자산이고 사실 암호화폐도 공급이 이제 반감기가 계속 오니까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자사주 소각 이제 의무화해버리면 주식 공급이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한국 증시도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주니까 올라가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논리는 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 가능한데 그 논리에 의해서도 구리도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결국 관세랑 무관하게 저는 수요는 좋은데 구리 공급은 광산 이슈도 있고 해서 증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구리 50% 얘기 나온 게 정제 가공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아요. 높다고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사실 중국한테 뭐랄까요 좀 잡혀 있는 카드랄까 이런 게 히토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구리만큼은 요거를 좀 지키겠다라는 의지도 좀 있는 뭐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구리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광물은 다 중국이 그러니까요. 캐는 게 아니라 정제를 거기서 대부분 하는데 근데 중국이 그걸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정제 과정에서 환경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은 못해요. 우리도 못합니다. 그 환경 피해 때문에.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어느 이제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정부가 해버려요. 그 히토류도 아마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토류 책 같은 데 보면 히토류를 미국이 원래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중단하고 그 기술을 아마 중국에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거 그냥 받아서 해버린 건데 이게 30년 후에 이 사단이 날 줄은 그러니까요. 미국은 몰랐겠죠. 근데 지금 와서 미국이 또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될까요? 환경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예, 애초에. 그래서 구리 공급도 이제 그렇게 편중된 건데 다만 이제 구리가 너무 그쪽에 편중돼 있다면 국가를 분산시킬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히토리는 뭐 중국에서 일부 나오는 게 있겠지만 구리는 중국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구리를 하나의 또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번에 구리에 어쨌든 50% 그냥 관세를 너무 이렇게 세게 때려버리면 결국 나중에 또 부메랑은 미국한테도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미국도 좀 고민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잠깐 언급 나왔던 전력기기주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쉬었다가 올라가고 뭐 동반 강세를 또 지난 시장에선 보였는데 이거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이게 정말 너무 올라서 좀 쉬었다 맞아요. 가지 않을까 싶으면 또 올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조정은 있어요. 네. 현대일렉트릭도 올해 한 3, 4월에 좀 쉬었다가 지금 또 신고가도 나고 그랬는데 결국엔 엔비디아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엔비디아 가는 건 뭐죠? 데이터 센터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또 올라가고 전력기기의 제일 큰 수요는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좋아지고 엔비디아가 좋아지는데 전력기기가 따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고 그 전력기기 시장도 아무나 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만드는 업체들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잘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뭐 초고압 변압기라든가 이런 걸 또 워낙 잘하고 또 이게 그 이 전력기기라는 게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은 미국에다 지금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정책은 명확합니다. 관세 때려가지고 관세 맡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 지어라. 미국으로 와. 네, 그럼 미국에 제조 공장 많이 지면 당연히 전기가 네. 예전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의 전력기기 사이클과 지금의 사이클은 너무 다른 게 옛날의 전력기기 사이클은 뭐 이렇게 뭐 교체용 사이클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뭐 일부 이렇게 공장들이 지어지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업사이드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의 전력기기 사이클은 그냥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게 새로운 수요가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냥 AI라는 이 전력기기 이 데이터 센터가 일단 붙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미국은 조금 배척하지만 전세 유럽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가 노후화된 것도 있는데요. 그 교체 사이클도 되게 크죠. 지금 막 유럽은 40년 이상 된 것도 되게 많대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유럽은 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해요. 그렇죠. 거기에도 전력기기가 많이 붙어요. 네, 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새로운 제조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신했던 게 저 이번에 그 트럼프 감세 법안에 좀 놀랬던 게 반도체 그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원래 뺀다 그랬잖아요. 보조금 주는 세액공제를 원래 25%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트럼프는 없애겠다 그랬어요. 안 주겠다. 근데 35로 더 올려버렸어요. 네. 보조금 더 준다는 네네. 얘기죠. 이 얘기 먼저 트럼프도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아, 미국에 공장 짓는 거는 되게 관대해졌구나. 보조금 주는 거. 바이든처럼 똑같이 주겠다는 거. 그 굳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싫은 게 아니죠. 굳이 뭐 보조금 안 줄 필요는 없고 그 얘기는 어쨌든 미국에 들어오면 뭐 관세는 당연히 없고 뭐 심지어 보조금도 주겠다라는 의도니까 미국의 이 전력기기 시장은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적인 이 제조업 수요도 붙으면서 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강한데 제일 우려하실 건 그거예요. 갑자기 뭐 이렇게 지출이 줄다거나 아니면 경쟁자가 갑자기 들어서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딱히 지금 뭐 경쟁자가 늘어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력 얘기할 때 이제 기존에 몇 개월간은 우리가 AI, 뭐 전력 수요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폭염도 관련이 좀 있나요? 당연히 네. 있겠죠. 이게 전 세계가 막 뜨겁잖아요. 뭐 너무 우리도 더워요. 예. 네. 그럼 결국 전력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상기후 현상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어쨌든 한국전력이 앞으로 전력 투자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근데 AI도 있는데 이제 노후화된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매년 뜨거워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전력 과부하가 계속 붙기 때문에 그 투자 자체는 줄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기후 현상도 당연히 일조를 하겠지만 그러나 기후 현상보다는 핵심은 저는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효과다. 네. 그게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폭염 얘기 나왔으니까 물론 뭐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진짜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고 과거로부터 보면 제일 더운 여름이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뭐 시장 영향, 빙과 음료 뭐 이런 것들은 또 수혜주로 떠오르긴 하네요. 근데 계절주는 네. 참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여름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언젠가 선선해지고. 잠깐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그래요. 네. 이게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 수혜주를 여름 왔다고 그냥 뒤늦게 쫓아가는 건 사실 좀 늦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매년 더 더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미 또 여름 관련주들이 한번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름 수혜주가 구조적인 건 아니잖아요. 계절성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저는 그냥 단순 좀 테마로만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 여름 수혜주 중에서 국내가 아니라 이렇게 해외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쪽은 조금 더 장기 투자해도 되겠지만 단지 그냥 내수업종이고 그냥 단지 이런 이제 뜨거운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간다라면 오히려 저는 반대로 좋을 때 팔아야 되고요. 안 좋을 때 좀 다시 매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이사님 시장 잘 갔는데도 어제 반도체는 쉬었거든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더 눈에 띄었고 오늘 뭐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 반도체는 어떻게 볼까? 오늘 힌트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거의 하이닉스 혼자 갔어요. 다른 건 거의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소부장도 되게 부진했는데 저는 뭐 결국엔 소부장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소부장도. 그래서 하이닉스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부진했던 삼성, 그러니까 삼성전자 좀 움직여줘야 소부장이 같이 가는데 전자도 일단은 지금 뭐 여기 6만 원 초반은 워낙 또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의 딜을 따라서 갈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브로드컴도 신고가 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브로드컴에 이제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주면 저는 지금 굉장히 눌려있는 그 소부장 기업들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짧게 시장의 긍정적인 강세는 좀 이어갑니까? 뭐 여전히 당분간 긍정적이세요? 이어질 것 같고요. 3천을 쉽게 안 깨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여기서 흥분해서 쫓아갈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조정이 나온다면 계속 좀 주식 비중을 늘릴 필요는 있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비중을 쉽게 줄이진 말자. 예, 아직은 저는 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보유 비중은 좀 계속 유지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원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